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남성 어린이집 교사, 남성 네일 아티스트, 또 남성 헤어 디자이너, 반면에 여성 자동차 정비기사, 그리고 여성 경호원까지. 사실 우리 사회에서의 이제 금남, 금녀의 벽이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진영의 파워피플에서 모신 분은 조화로운 양성평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신데요. 평소 이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모토는 세상에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스스로 그 변화가 되라 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실 텐데요. 원장님께서 스스로 어떤 직함과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시청자분들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민무숙입니다. 지금 앞서서 제가 원장님께서 참 좋아하신다는 인생의 모토로 삼으신다는 그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원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정말 저 스스로도 오늘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원장님의 또 인생에 어떤 스토리를 담고 계실지가 참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지직하고 계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름이 조금 길어서 아마 이 이름을 좀 축약해서 앞으로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원장님께서 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관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양평원 이렇게 저희가 줄여서 양평, 좋은데요. 예, 네. 이제 귀에 쏙 들어오게 네네. 했고요. 저희 기관은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네. 지금 나이로는 13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막 사춘기 이제 접어들었는 한창 무럭무럭 클 예, 나이인데요. 그렇습니다. 많이 커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그 미션이 네.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네. 이거 어떤 수단을 교육을 통해서 네.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라 네네. 이런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미션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네.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데 이런 어떤 의식이 확고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교육,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 교육, 네. 또 정책에 있어서 또 이 성평등 관련한 정책 교육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가르쳐 드리는 이제 그런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 변호사님도 직장에서 받아보셨을 텐데 성희롱, 성폭력 이런 예방 교육을 저희가 이제 중앙 지원 기관으로서 그런 이제 전국에 교육을 좀 같이 지원해주고 또 관련 컨텐츠를 이제 개발해서 보급해드리고 이러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여성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모토도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기관의 여성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리더십 교육 이런 거를 이제 또 실시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원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지금 이제 13살, 그럼 이제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이구나, 앞으로 무럭무럭 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보면 양성평등진흥원이 무럭무럭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뭔가 이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
이라고 본다면 또 이거는 양성평등을 우리가 점점 더 정말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이 돼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굉장히 좀 복잡한 모순된 네. 희망을 또한 갖게 되네요. 예, 예. 궁극의 목표는 네. 굳이 이런 기관이 없어도 네.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궁극의 목표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그러면 어떤 인생의 행로를 거쳐서 지금 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장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안하게 또 하지만 진지하게 말씀을 네.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진영의 파워피플의 바로 첫 번째 코너가 내 인생의 키워드예요. 네. 즉 제가 모시는 파워피플 분들은 인생의 어떠한 하나의 모토를 또는 마음에 품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지금 제가 우리 원장님의 모토를 보니까요. 저는 상당히 오늘 이 느낌이 있는 단어가 저한테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이끌림이라는 네.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있지만 이끌림이라는 거 참 정말 말 그대로 울림이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이끌림. 이 단어를 인생의 모토, 내 인생의 키워드로 꼽으신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양평원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좀 정리해 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네. 기관의 기관장이 된다는 거는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일들하고는 또 굉장히 또 다른 네. 또 다른 스텝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 보니까 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 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런 여성 문제나 성평등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강한 이끌림이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사학위를 하러 네.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성 정책을 하리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 그럼 그때까지 하셨던 네. 공부도 사실은 뭐 여성과 또는 여성 정책과 관련된 것은 그 당시 아니셨군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교육 정책. 제가 네, 이제 박사학위는 교육 교육 정책. 사회학이었는데요. 이제 네네. 교육과 사회 간의 관계를 네. 이제 보는 그런 전공이었는데 물론 그 전공 중에서도 이 약간 이제 불평등 문제 이런 거를 많이 다루기는 합니다. 이제 그래도 여성 문제까지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미국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가 90년 전인데 네. 87년, 6년 이때인데 뭐 미국 대학에 이게 섹슈얼 허러스먼트라는 이런 그 다 공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복도마다. 그래서 네네. 뭐 이제 성희롱 같은 걸 하지 말고 저는 그때 섹슈얼 허러스먼트라는 단어를 처음 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 우리나라 훨씬 그 단어 이후에 자체도 없었을 때였죠. 때죠. 네, 처음에는- 섹슈얼 허레스먼트, 즉 예, 성희롱 예, 이렇게 성희롱. 번역해야 예,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뭐 교수와 학생 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음. 교수 학생 간에 사실 또 뭐 연애를 해서도 안 된다. 학점 같은 데 영향을 주니까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뭐 네. 이런 내용에 네네. 이제 이런 게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 뭐 저런 게 있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제 사실 그 미국의 커리큘럼이 모든 학문에 있어서 이 젠더 문제를 네. 상당히 베이스를 많이 깔고 있습니다. 네. 내용 중에 뭐 어떤 학문이든지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역사를 공부하든지 사회학을 하든지 뭐 행정학을 하든지 할 때마다 전부 계속 그런 문제가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그 이슈가. 네.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학위 논문까지 그에 관련된 논문을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원래 있던 직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을 내가 좀 가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네네. 정치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미국서 공부하던 걸 정책화시키는 여러 개의 정책으로 이게 이제 치환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와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게 뭐든지 하나로 뭔가 네. 이끌려서 제가 이제 또 여성가족부에 가서 또 실제 정책도 해보고 네. 예, 청와대도 가서 또 여러 부처 일하는 것도 보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왔구나. 예, 예. 네. 지금 우리 미 원장님께서 그때 느끼셨던 그런 이제 어떤 정책적인 고민 네. 또
외국에서의 공부하시면서 우리나라에는 그 네. 당시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제 이런 것을 결국은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현장에서의 일하는 행동가라기보다는 맞습니다. 정책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고 시스템화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네. 걸까요?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거기는 상당히 많은 여성 문제를 다루는 페이퍼가 엄청 많았어요. 네. 이제 그거를 한국에 와서 사실 상당히 많이 접목을 시킨 이제 그런 경험이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정말 법제화된 네. 그런 정책은 이제 그 국공립대학의 여교수 임용 목표제라고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을 바꿔서 네네.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2003년에 실시한 그런 제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 돌아와서 처음 연구한 해는 98년도였는데요. 그 연구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연구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남녀 공립? 교수에 대한 현황과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이제 연구를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데이터가 어디 축적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국공립대 교수 명부, 네. 사립대 교수 명부 책이 이렇게 두꺼웠는데요. 그거를 엑셀로 전부 쳐가지고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조원들 해서 네네. 지역별로, 대학별로, 과별로 남녀 구분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봤어요. 왜냐하면 네.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에비던스, 증거이기 기본적으로 때문에. 모든 수치가 바로 첫 예. 번째 연구의 예. 시작이니까. 이제 그거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그때만 해도 여자 박사가 상당히 많이 있을 때고 인문계 같은 데도 여자 박사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문과대라든지 어문 계열도 네. 상당히 여자 교수가 없더라고요. 네. 문학 계통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때 국공립대가 더 심하고 사립대학보다 사립대보다 국공립대가 더 더 심했군요. 낮아요. 네, 여교수 비율이. 네. 제가 연구할 때 이제 10%도 안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네. 거의 그때라면 대략 몇 98년도 년도였습니까요? 뭐 이제 98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제 그럼 사실상 예. 불과 한 10년, 15년 전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그때 국공립 여교수 9.6% 비율이 정도밖에 안 10% 됐거든요. 미만이다. 예. 저 근데 갑자기 더 되게 재밌는 충격적인데요. 건요. 변호사님 더 재밌는 건 9.6%가 가정계하고 간호계를 빼면 확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진짜 그러니까 더 가슴이 예, 아프네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아니냐 네. 하고 이제 외국의 법이나 제도를 또 봤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문제를 일찍 인식을 하고 네. 대학이나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조치 같은 것도 이제 교수 사회에서도 적용이 되고 네. 대학들이 우리 대학은 이제 이런 여교수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쓰겠다라는 걸 표명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통계하고 그다음에 법 개정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2002년 3년에 교육부가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꾸고 국회에서 네. 정부 입법으로 더군다나 상당히 좀 혁신적인 거였죠. 이제 그런 거를 정부 입법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이제 교육부가 기본법을 바꿔서 이제 대학에서 너무 특정성을 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고 당시에 교육부가 1000명의 교수 정원을 확보한 적이 그때가 처음 확보를 했는데요. 네. 이제 상당히 많은 교수 정원을 이제 뿌려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국공립대학에 그때 네. 200명을 할당을 해서 여교수를 할당을 해줬어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서울대 법대도 여교수가 한 명도 없었는데요. 네네. 그때 최초로 서울대 법대도 여교수를 뽑았고 네. 많은 대학이 그 200명 할당된 그걸 가지고 네. 이제 여교수가 없는 분야를 뽑을 때 그랬거든요. 뽑을 때 있는 과가 아니라 없는 분야, 여교수가 네. 없는 분야, 공대라든지 법대라든지 이런 분야를 뽑아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비율을 좀 높이는데 네. 일정 부분 200명이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본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셨고 교수들이 여자 교수들이 그러면서 이게 좀 이제 여성들을 좀 뽑아야 되겠구나. 이제 약간 차별을 하면 안 되겠다. 그 전에는 사실은 교수 뽑을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학연이라든지 뭐 지연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영향을 받고 네. 또 대부분이 남성 교수니까 이제 여자 교수 한 명 뽑는 게 굉장히 좀 그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을 많이 깼다는 거죠. 그런 정책이 투입됨으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쇄신해졌고 네. 이제 그 이후로 각 대학들이 교육부한테 리포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여성 교수, 그러니까 즉 성별의 네. 교수들의 성별 임용 비율이 어떻게 네, 되는지를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예, 이제 그런 계획을 매해 내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전에 하셨던 그 연구가 불과 몇 년 만에 교육부, 즉 정부 입법으로까지 그 정책이 우리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장 뭐 제가 했던 대표적인 정책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네. 이제 주변 사람들은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부처는 이제 알고는 있죠. 근데 네. 어쨌든 저는 뭐 숫자보다도 인식을 좀 깨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지금은 한 14에서 15% 정도 될 겁니다. 공립대 교수 비율이 아직도 낮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와 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네. 성장은 했지만 네. 그래도 100명 중에 네. 14명이 예, 20명이 안 되는 15명? 거니까. 뭐 이렇다는 얘기니까 아직도 네. 갈 길은 조금 더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한 지금 최근에 또 참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과 동시에 여성들은 여러 가지 네. 삼중고, 네. 뭐 그 이상의 그 고통을 네. 이제 겪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직장에서의 어떤 뭐 육아 문제가 사실 육아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뭐 예전처럼 뭐 임신했다고 해서 눈치 주고 뭐 권고사직 시키고 그렇게 아예 대놓고 하는 경우는 조금 덜하겠지만 여성 스스로가 그런 여러 가지를 참 어렵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먼저 사직서를 내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굉장히 정말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네. 너무나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혹시 네. 개인의 경험담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네. 한번 또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문제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네.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정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많은 정책을 투입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은 이제 상당히 공공부문은 네. 굉장히 당연하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가도록 음. 이제 그렇게 지금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간 부문은 아직도 이제 대체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사관리 문제 이런 문제 네. 때문에 그렇게 파급되고 있지는 못하고 속도가 조금 더딘 거는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저도 학위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왔을 때 네. 이제 그 프로젝트 베이스 연구자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러 갈 때는 사표를 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프로젝트 그 연구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 첫째는 1학년이 되고 네. 갑자기 둘째가 생긴 거예요. 이제 계획을 잘 못한 거죠. 상당한 터울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예. 축복인데요. 네, 그러게요. 근데 그게 저는 뭐 많은 여성들이 다 공감할 것 같은데 일하는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눈이 캄캄해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왜냐하면 아직 제가 정규직도 못 됐고 그다음에 큰애는 아주 크리티컬한 정말 그 시기잖아요. 네. 1학년일 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뭐 너무 늦게 가고 일찍 오고 막 이런 이제 그래서 그런데 둘째는 생기고 이제 그래서 뭐 엄청 고민을 했지만 스토리가 흥미진진한데요. 네. 이제 그 당시에 뭐 제 월급으로는 뭐 어떤 보모를 뭐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또 이게 맞지가 않고 네. 또 첫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제 비정규직 그때 이제 비정규직인 거죠. 비정규직이 뭐 육아휴직을 가겠다. 뭐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를 가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고 네. 말할 그런 용기도 분이셨군요. 안 나고 네네.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엉엉 울면서 관뒀죠. 예. 일을 그만두셨어요? 네네, 관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경력 경력 단절의 단절이. 경험을 또한 그 아픔을 네, 갖고 뼈저리게 계시군요. 이제 느낀 거죠. 네. 정말 후회를 안 할 것인가.
뭐 후회를 뭐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별 방법이 없었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 제가 조금 더 조금 그 얼굴이 두꺼워서 내가 출산휴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런 어려움을 이제 갖고 있는 여성들이 사실은 조금 더 그 법적인 권리 이거를 네. 주장할 필요는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뭐 사내 눈치법 이런 것 때문에 권리 주장을 잘 못하는 게 이제 당연히 있고요. 네. 근데 뭐 옛날보다는 지금은 사실은 뭐 고용노동부가 훨씬 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려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래서 그래도 권리를 주장하면 도와줄 때도 있고 일단은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절대 버텨야 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도 남성들을 많이 육아휴직을 하도록 이제 권장을 많이 하는 정책을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성만 자꾸 육아휴직해라 그러면 기업에서 여성을 다 고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지금 정책 방향은 네. 남성이 좀 많이 가도록 하면 이게 육아가 여성만의 일도 아니고 남성만의 일도 아니고 공동의 일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높아진다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빠의 달이라고 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아빠의 달은 예를 들면 이제 부인이 먼저 1년 육아휴직을 하고 연속해서 남편이 1년 육아휴직을 하면 네. 첫 번째 달은 좀 그 육아휴직 급여를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높이 주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남성이 많이 가도록. 근데 보통은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두 번째로 가니까요. 먼저 네. 와이프가 먼저 쓰고 하니까 두 번째로 가는 분들한테는 이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높이. 네.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스타팅을 끊는 사람한테는 특히 남성에게는 훨씬 많은 보상을 줘서 일 잘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가면 괜찮은 제도구나 이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내가 원했었던 것을 직접 연구를 통해 정책으로 입안하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나의 어떤 경력이 나 또한 둘째를 가짐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그 경험을 지금 현재 어떤 육아휴직의 보편적인 이런 시스템의 도입 이런 것으로 하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원장님께서 그 마하트마 간디의 변화를 꿈꾼다면 내가 그 변화가 되라라는 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네. 정말 제가 참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경력 단절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여성가족부의 인력기획관이라고 여성의 어떤 커리어를 네.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네. 그 국장을 한 2년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만든 법명이 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법이 직접 법까지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경력이 단절됐는데 이제 주로 임신, 출산 이런 것 때문에 단절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이제 그런 여성들이 다시 이제 고용 시장으로 들어갈 때 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지면 숙련도도 떨어지고 그렇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자신감도 이제 없는 자신감도 데다가. 없어지고 네. 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 정부가 네. 그럴 의무가 있다. 네. 이런 이제 법이고 음. 그 법을 통해서 지금 많이 알려진 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게 전국에 한 140개가 확대가 됐는데요. 네. 그거에 이제 기반이 되는 법을 제가 이제 또 했었습니다. 그게 전부 이제 제 경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이 성장 속도 못지않게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것도 참 굉장히 빨리 변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아직도 소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왜 이건 이렇게밖에 지지부진할까? 뭐 이런 가끔씩 이제 불만도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것이 아직도 어떤 남성과 여성의 어떤 평등 뭐 이런 걸 외치면 저 여자 이상한 여자다. 뭐 극단적인 뭐 페미니스트네. 뭐 이런 어떤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한 얼마 전에 그 정말 불행하게 돌아가신 한 여성에 대해서 그게 이상하게 무슨 남성과 여성의 무슨 성대결, 뭐 갈등 이런 걸로 막 비추어지면서 정말 본질을 흐리고 이게 남성과 여성 간의 힘의 대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SNS 상의 공격, 인신 비방적인 공격성 댓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랐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대결 국면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참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즉 이렇게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성대결로 비추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뭐고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정말 동감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이제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 성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고 법이나 제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구축을 한 것 같아요. 인프라도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제 여성 정책도 사실은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옷을 입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열심히 입혔는데 어떤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까요? 이 내면에 어떤 튼튼한 뿌리, 튼튼한 어떤 기반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면에 이런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옷을 열심히 입혔는데 어떤 바람이 확 부르니까 이게 뭐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는 제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이런 그 젠더 문제나 양성평등의 문제나 아니면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관계 설정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굉장히 튼튼하게 기반을 닦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허술하고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여성 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법도 옛날에는 이제 여성정책 기본법이라고 했던 것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여성을 좀 더 약자로 많이 보고 또 여성의 지위나 이게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성에 더 포커스를 둬서 법명도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모든 그 정책이나 어떤 정책의 수혜자나 정책의 참여자가 전부 남성과 여성, 양성이 다 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기조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한 정책, 이제 이것을 정부는 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 똑같이 하는 것이다. 또 정책의 수혜도 다 똑같이 받는 거다. 이러한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들 이제 많은 분들이 여성 이런 정책이 양성평등 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거다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인식을 하시는데 이제 성별 역량 분석 평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걸 공무원들한테 가르치는 법이기도 한데요. 제도이기도 한데 모든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혹시 이것이 여성 집단에게 불리한 것은 없는지 또 남성에게는 불리한 것이 없는지를 사전에 영향 평가를 해서 그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제 바꿔주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제 운영을 몇 년을 했고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이 바뀐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사례의 대표적인 걸로는 예전에는 이제 화재가 나면 얼굴이 이제 화상을 많이 입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성은 이제 상당히 얼굴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컨셉 때문에 여성에게 부여하는 등급도 높고 그다음에 등급이 높다 보니까 그 보상금도 3,200만 원 정도 굉장히 높이 주는데 남성은 훨씬 이제 등급도
받고 보상금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음. 남성하고 여성은 성별에 따라 굉장히 차이를 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성별 역량 분석 이런 평가에 의해서 예. 남성도 이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많이 이제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네. 3,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이제 음. 바뀌었고요. 오히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여성이 아니라 네. 필요하다면 남성에 대한 불평등한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예.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뭐 그 유족연금법도 고쳐가지고요. 최근에 네. 유족연금법도 고쳐서 예전에는 이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네. 여성은 이제 즉시 받지만 남성은 한 60세가 돼야지만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연령을 다 똑같이 남성도 연령 제한이 없도록 또 고친 그런 네. 이제 중요한 제도 변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더더욱이 네. 그런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 제도 개선들이 사실은 이 양성평등한 사회에 네네. 남성과 여성이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같이 좀 상생하는 사회로 만든다.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남성에 대한 이 우호적인 제도의 변화나 네. 이런 것들은 좀 널리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많은 경우는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곧 여성에 대한 우대고 지원이냐, 지원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아마 대부분 네. 사실은 저부터도 양성평등은 일단 조금 덜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성별에 있어서의 약자가 여성 편인 게 많을 테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런 뭐 또 그렇습니다. 어떤 남성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을 해소시킨다든지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케이스를 좀 발굴해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저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여성이 당연히 아직도 뭐 우리가 강남역 뭐 사건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이어지는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그런 네. 끔찍한 사건들은 네네. 여성이 아직도 굉장히 좀 여성의 권리나 이것이 취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은 당연히 앞으로도 있어야 되고요. 네네. 네, 그런 정책적인 개입이나 강조는 뭐 당연히 더 강화돼야 되고 네. 그러나 그거 플러스 이제 남성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같이 한다. 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한 가정을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굉장히 어떤 군림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만족을 얻는다 치더라도 그로 인해서 엄마가 굉장히 불행한 모습, 찌들어 있는 모습, 위축된 모습을 과연 그 자녀들이 보고 자랐을 때 이 자녀가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겠을까라는 생각할 때 대부분 다 금방 이거는 엄마 아빠와의 이 관계가 정말 독립적이고 서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잘 큰 설명을, 사회로 확대시켜서 본다면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굉장히 싶습니다. 설명 쉽게 잘해 주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이렇게 그 부부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정말 네. 굉장히 수직적이거나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네. 가정 폭력도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고 그렇죠. 가정 폭력이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네.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라 저희는 양성평등이 되면 가정도 훨씬 더 이제 굳건해지고 아동 학대 빈도도 줄어들 것이고 네네. 또 남자들의 그 어떤 사망, 술, 음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어떤 연령도 훨씬 좀 줄어들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장점이 많다. 이런 걸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첨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면 네. 그런 양성평등한 어떤 사회나 가정이나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들의 어떤 생각, 네. 그리고 사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양성평등하게 살고 싶고 가족을 정말 뭐 잘 꾸려가고 싶지만 네. 이 사회나 기업이나 어떤 직장에서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문화, 그다음에 굉장히 불합리한 어떤 일하는 방식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가정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의 문제도 네. 사실은 이게 뭐 일정하게 합리적으로 일하는 시간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완결이 된다면 네네.
상당히 그 시스템 문제도 많이 보육 시스템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음. 이게 너무 장시간이니까 사실 보육 지원을 정부가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24시간 뭐 모든 일하는 분들을 도와줄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그 근로 문화나 기업의 어떤 그 일하는 인식이요? 방식의 문제 네. 그런 것의 어떤 CEO들의 의지나 상당히 이거는 많이 가족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보육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도 많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남성이 육아휴직하는 것도 좋아지고 네. 유연하게 근무를 하면서 네. 좀 가족을 같이 네. 자녀를 같이 돌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스웨덴은 이제 그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안 가면 네. 육아휴직 왜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본대. 육아휴직 언제 가냐? 왜 안 네. 왜 안 가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아직도 육아휴직을 가려고 하는 아빠들에게 아니 휴직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람은 그런 질문 육아휴직을 왜 하지? 그런 네. 질문이 육아휴직을 왜 안 하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으면 그런 것도 모토로 네.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가 생각입니다. 알기로는 스웨덴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강제적으로 네, 하도록 할당이 도입이 되어 있죠, 되었다고 일정 부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계기로 굉장히 이제 출산율의 반전이 일어났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율적으로 물론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단시 일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 정말 어떤 임시적으로나마 어떤 누구나 지금은 사실 가고 싶어도 아무래도 남자들 같은 경우 눈치가 보이잖아요. 육아휴직 가겠다고 하는 게 사실상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뭐 가겠다고 하면은 뭐 보내야 주지만 그렇게 뭐 쟤는 육아휴직 가는 남자구나 이런 이미지를 자기가 그 총대를 맨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정말 강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이건 오히려 누구나에게 해야 되는 것으로 한다면 아마 또 다른 하나의 획기적인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혼자서만의 그 상상과 네, 희망을 해보기도 예, 합니다. 예, 예. 네, 이제 마지막 코너를 남겨두고 있는데 바로 진영의 파파라치입니다. 이 코너는 이제 오늘 모신 파워피플께서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에 담긴 스토리 그리고 이 사진에 담긴 자신의만의 이 내용을 풀어나가 주시는 건데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저에게 소개해 주신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네. 그런 사진이네요. 참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유네스코에 이제 그 파리에 있는 네. 본부의 회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유네스코는 이제 교육 이런 게 중요한 교육 문화를 중요하게 주제로 삼는 국제 네. 기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여성과 교육과 어떤 뭐 양성평등 이런 주제로 이제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정책을 잠깐 소개하는 뭐 긴 멘트를 한 건 아니고 네. 잠깐 소개하는 자리에 가서 이제 그런 회의에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아마 그때 처음 그런 국제 기구 막 아주 각국의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 회의에 처음 참석을 했던 그런 이제 사진이어서 굉장히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이제 그런 일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국내에서만 이제 이런 정책을 하다가 처음으로 그렇게 국제 회의를 가보니까 정말 이게 국제적인 이슈구나. 정말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어떤 국가가 더 선진 국가, 글로벌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서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그런 어떤 뭐 인식 개선 이런 게 네. 필요하구나. 이게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훨씬 다양한 국제기구가 관여하고 있구나. 네. 그런 걸 굉장히 아주 뭐 인상 깊게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어떤 지원군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네. 그러니까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티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동향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저희가 정책을 할 때도 더 많이 연결을 하도록 네. 유엔 기구라든지
유네스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유엔 기구에 같이 일을 많이 하고자 이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각국의 대표단들이 이렇게 해외 순방을 하거나 또는 해외 여러 가지 국제 기구에서 있는데 보면 사실 많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진에서 나와 있는 이 우리 민 원장님께서 한국의 여성으로서의 한국의 대표로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어떤 성평등에 대한 어떤 아이콘으로서 이 사진에 나타나 있으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뿌듯하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어떤 유명한 학자께서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이야기를 남기신 분이 계셨지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새는 양쪽의 날개로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만약에 그 새가 한쪽 날개가 유난히 길거나 한쪽 날개가 유난히 짧다면 아마 정상적으로 날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도 왜 양성이 평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정 또 그 새처럼 양측의 날개가 똑같이 함께 힘차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길이와 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내 했는데요. 정말 제가 오늘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이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 원장님으로서의 포부 또한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 원장님으로서의 계획 한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기관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의 품질이 정말 좋아서 모든 분들이 저희가 성평등 교육을 하거나 폭력 예방 교육을 하거나 여성 리더십 교육을 하거나 이런 교육 내용이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일반인들이 공감하는 그런 교육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역점을 두고자 하는 거는 그런 교육 품질을 좋게 하는 거.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 어떤 그 전국에 저희가 그 중앙의 허브 기관으로서 교육 내용도 컨텐츠도 개발하고 강사도 양성을 하고 교육 내용도 매력 있게 만들어서 정말 누구나 양평원의 교육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 거기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고 뭔가 느끼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기관이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우리는 전부 다 마케터다. 교육 마케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케터이므로 일반인들이 우리의 교육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교육 내용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눴듯이 이 양성평등 교육, 또 다르게 하는 여성 정책 이런 것은 여성이 혼자서 할 수는 없다. 이제까지는 여성이 혼자서 많이 이제 끌어왔지만 이제는 남성이 같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나 모든 활동에 남성의 참여를 상당히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1월 말에 왔지만 제가 끝날 한 몇 년 후에는 저희 사업이나 아니면 여성 정책과 관련된 양성평등 교육이든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에 좀 남성이 북적북적 되는 모습을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서 네. 내년 후년에는 이제 공무원들의 이 성인지 교육의 체계를 좀 시스템을 이제 상당히 많이 갖춰야 됩니다. 네. 저희가 사이버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오프라인 교육이 이제 많았지만 네. 이제는 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분들이 많이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도 이제 이런 성인지 교육을, 양성평등 교육을 오프라인 교육으로도 많이 하지만 이 모바일로 손쉽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일반인들도 저희가 쉬운 동영상이나 콘텐츠를 이런 인터넷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서 네.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손안에 든 양성평등 교육 이런 모토로 네. 지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남성, 여성 함께 모두 다 행복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 교육과 또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기관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예, 오늘 원장님 어떠셨나요?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저뿐 아니라 네. 제가 키우는 저희 아이들도 역시 정말 양쪽에 모든 자신의 성이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신에게 그 함께하는 그 친구, 또 동지 이 부분을 참 많이 키우면서 내내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도 이런 이제 이렇게 대담을 하다 보니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네. 더 뭔가 열심히 하고 기관을 잘 꾸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저희 기관을 잘 꾸려가는 거는 사실은 성공적으로 하는 거는 전체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고리를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계기가 또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민무성 원장님께서 정말 귀한 시간 함께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의 사회는 보다 창의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모두가 남성, 여성이라는 어떤 고정관념, 또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개인의 능력이나 잠재력,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남녀가 함께 손잡고 양성평등한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양성평등교육진흥원도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열심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